일본이 절대 한국에 돌려주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현재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 문화재에 담긴 조상님들의 울분은 아직 풀리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일본에 갇혀있는 문화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문화재를 약탈하는 것에 모자라 훼손까지 진행한 일본이 한국 조상들의 얼을 짓밟았다는 역사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재는 그 나라의 정신과 얼을 담은 상징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한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그 나라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겨있는 우리의 문화재가 이국의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작품 중에 박물관에 소장되어 보관되는 작품은 그나마 보관 상태가 양호할 수 있겠지만 실상 수탈된 한국 문화재는 어느 한 구석에 무심히 보관되어 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해도 잘 전시되지 않으면 보관 상태 확인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가까이 두고 볼 수 없는 슬픈 상황이 75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느껴지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된 한국 문화재를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지만 일본은 핑계를 대며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한국의 몽유도원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천리대학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2009년 이후로 전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국보로까지 지정되는 미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국의 국보로까지 지정되면 그 문화재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일본 문화재로 지정됐으니 어렵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몽유도원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국내의 한 박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추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된 바로는 몽유도원도를 소장했던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소장가가 1910년 이전에도 이미 일본에 건너가 있었다는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이를 일본에서 찾아오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현재에도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몽유도원도는 한국의 교과서나 국어 지문에도 많이 나오며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문화재인데요. 이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상당한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타깝지만 일본의 소유이며 일본 국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지만 만약 우리 국민 전체가 이에 대해 더욱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다면 일본으로부터 이 그림을 돌려받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 약탈된 한국 문화재는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은 여러 기간 수탈을 겪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문화로 조선을 누르고자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는 꽤나 이상한 문구로 한국 조상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문화재 복원사업을 한국을 위해서 해준다면서 한국인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찬성적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말장난을 정말 좋아하는 변태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린다면 일본은 이 같은 문화재 복원사업을 통해 일본의 능력을 보여주면 조선이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의 문화재를 탐내기 시작했고 일본인끼리 조선 문화재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며 사업의 실상은 문화재 약탈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경기도 개풍군 부소산의 경천사에 있었는데요. 1907년 조선을 방문한 일본 국내성 대신 다나카 미쓰아키가 고종 황제가 경천사탑을 하사했다는 거짓말로 탑을 해체했고 이후 도쿄로 밀반출한 도둑놈의 심보를 보였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관계자들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다나카는 결국 1918년 탑을 조선에 발환했지만 탑은 원래 있었던 경천사로 돌아가지 않았고 아쉽게도 다른 곳에 줄곧 방치되었다가 2005년에서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행히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우리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먼 이국을 떠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문화재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약탈된 문화재는 한 나라의 역사와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담긴 세월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자손들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선조들의 문화를 알게 되며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자각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탑에도 역시 일제시대의 아픔이 남아 있었는데요. 백제 무왕시대에 지어진 미륵사지 석탑으로 국내 최대의 석탑이며 동시에 가장 오래된 백제의 석탑입니다. 당시에 최신 기술로 건축되었지만 일본이 앞서 거짓말 쳤던 사업인 문화재 보수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 시멘트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생각 없이 이를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멘트 공사 후에 이 탑은 흉물스러운 문화재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13년 일본 관료에 의해 미륵사지 석탑의 실측 조사가 실시된 후 1915년에 시멘트 보수라는 목적으로 그냥 시멘트를 석탑 위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흉측하게 시멘트가 굳어진 석탑은 현재에 와서도 해체 작업에 있어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원래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떼어내려다 보니 견고하게 붙은 시멘트를 빼는 것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에 치과용 도구까지 사용하면서 시멘트 제거 작업에만 자그마치 3년의 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같이 일본 관료가 시멘트를 우리의 석탑에 부은 것은 일본 내부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험해보고자 한 일종의 실험지 성격인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미륵사지 석탑이 흉물처럼 되자 그 후 일본에는 시멘트 문화재 보수 공사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얼과 정신이 남긴 문화재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약탈된 문화재를 일본으로부터 되찾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의도적으로 어떤 한국 문화재를 훼손하고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소 제각으로서 영조의 손자이자 사주세자의 큰 아들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정각인데요. 이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건립된 200여 동의 조선 왕실 원당 가운데 편액의 신물이 발견된 사례는 의소 제각 편액이 유일하다는 점을 비롯해 가치의 희소성이 큰데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봉원사 의소 제각 편액을 일부러 훼손하고 봉원사 칠성각 불단 아래 숨겨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편액은 각 판의 글자가 인위적으로 깎여나가고 바탕칠이 벗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많은 사찰의 조선 왕실 원당이 폐쇄됐고 관련 편액들이 모두 헐어서 일본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치워버렸다며 의소 제각 편액 또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처참히 가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현재는 이를 수리하여 서울시 문화재로 다시 지정되며 관리를 받고 있지만 일본에 의해 훼손된 조상의 얼은 치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데요. 바로 독조도입니다. 독조도는 조선 전기 학자 강희맹의 작품으로 족자비단의 담채로 그린 작품이며 일본 오쿠라 문화재단을 거쳐 현재 도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약탈된 문화재였기 때문에 되찾아오기 위해 2009년 시흥문화원은 독조도 반환운동을 진행해 시민 1천여 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본은 또다시 거부하며 끝내 독조도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을 문화재 환수라고 칭하는데요. 그러나 국외에 있는 문화재가 모두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법에 어긋난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 협상의 형태와 반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환수 절차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재 반환은 반환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민간 차원의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환 방식은 반환되어야 하는 유물의 성격과 반환 형태에 따라 협상, 구입, 기증, 수사 공조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쉽게 진행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문화재 환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나라 밖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 수량은 전 세계 20개국 국가 582개 소장처에 총 16만 7,968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파악 가능한 문화재의 수이며 약탈당한 채 비밀 공간에 묻혀있는 것까지 합산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 문화재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소중한 보물을 가져갔다는 것은 대부분 도난의 가능성이 크며 긴 시간이 걸려서 보물을 일본에게 반환을 요청하지만 역시나 광복 75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를 제작한 한국이 당연히 환수를 요구하는 행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탈한 나라는 10중 8구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양한 이유를 대며 안타깝게도 피해국인 한국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로 문화재를 돌려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앞으로도 한국으로의 반환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절대 한국의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현재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 문화재에 담긴 조상님들의 울분은 아직 풀리지도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문화재보다 수만 배가 더 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갇혀 있다는 것이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현재에도 도쿄 국립박물관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 응원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